믿었던 자식들에게 배신당한 아버지는 끝까지 자신을 옆에서 지켜준 간병인에게 모든 전 재산을 넘겨버립니다. 가족 모두가 무시하던 흙수저 간병인이 하루아침에 수천억대 재벌가의 주인이 되면서 그녀를 짓밟으려던 재벌 2세들을 역으로 심판해버리는 통쾌한 인생 역전 이야기입니다. 본격적인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 재계에 살아있는 신화, 유성건설 김정한 회장의 시간은 더 이상 흐르지 않았다. 그의 세상은 통유리창 너머로 사계절이 바뀌는 것을 무감하게 바라보는 것, 그리고 온몸의 세포 하나하나가 서서히 굳어가는 것을 느끼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강남의 심장부에 위치한 그의 저택은 성이라 불렸지만 그에게는 화려한 무덤이나 다름없었다. 대리석 바닥은 냉기를 뿜었고 높은 천장은 그의 외로운 기침 소리를 공허하게 되울릴 뿐이었다. 그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이 금빛 세장 안에서 그는 철저히 혼자였다. 3명의 자식들은 각자의 영역을 가진 위성이었지만 그들의 궤도는 더 이상 아버지를 중심으로 돌지 않았다. 첫째 아들 성우는 그룹의 실세가 되어 아버지의 결재판 대신 자신의 서명을 더 신뢰했다. 둘째 딸 수지는 사교계의 여왕으로 군림하며 아버지의 안위보다는 자신의 명품백 컬렉션에 더 신경을 썼다. 막내 아들 태민은 그저 살아있는 골칫덩어리였다. 그의 전화는 언제나 돈 문제로 시작해 돈 문제로 끝났다. 그들은 아버지를 살아있는 기념비나 혹은 언제든 인출이 가능한 거대한 금고 정도로 여기는 듯했다. 김정한은 그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았지만 애써 모른 척했다. 그것이 아비로서 할 수 있는 마지막 자존심이라 믿었다. 그런 그의 겨울 같던 일상에 봄 햇살처럼 스며든 사람이 있었다. 간병인 오윤서. 그녀는 병든 노인을 돌보는 고된 일을 하면서도 단 한 번도 얼굴을 쥐아이엔 알아이엔 적이 없었다. 그녀의 손길은 따뜻했고 그녀의 말에는 가식이 없었다. 그녀는 회장님의 식사를 챙기는 것을 넘어 그의 말라비틀어진 화초에 물을 주고 그의 옛 앨범을 함께 보며 그가 가장 빛났던 시절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궁금해했다. 그녀는 김정한을 회장님이 아닌 한 사람의 인생으로 대했다. 김정한은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와 마음을 나누는 기분을 느꼈다. 핏줄이 아닌 타인에게서 그는 잃어버렸던 가족의 온기를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다. 하지만 그 평온은 잔인하게 깨졌다. 어느 늦은 오후 깜빡 잠이 들었던 그는 자신의 병실 문 밖에서 들려오는 익숙한 목소리들의 잠을 깼다. 자식들이었다. 예고도 없이 찾아온 그들의 방문에 의아해하며 귀를 기울이는 순간 김정한의 심장은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어내렸다. 아직도 정정하시네. 저 양반 잘못되면 유언장부터 확인해야 할 텐데 김 변호사는 우리 편 맞겠지? 첫째 성훈의 냉정한 목소리였다. 오빠도 참. 그래도 아버지신데 근데 아빠 저 다이아몬드 박힌 시계 돌아가시면 놔주시면 안 돼? 아빠 취향은 아니잖아. 둘째 수진의 교태 섞인 목소리가 뒤를 이었다. 그런 게 문제야? 당장 내 빚이 얼만데. 저 영감탱이가 하루라도 빨리 죽어야 내가 사는데 지금 다들 태평한 소리만 하고 있잖아. 막내 태민의 절박하고도 천박한 외침이 대화의 마침표를 찍었다. 김정한은 눈을 감았다.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다 못해 혈관 속에서 얼어붙는 것 같았다. 그들의 대화에는 아비의 건강에 대한 걱정은 단 한 톨도 없었다. 오직 살아있는 아버지의 시체를 앞에 두고 벌이는 탐욕스러운 하이에나들의 역겨운 울음소리뿐이었다. 평생을 바쳐 이룬 모든 것, 가족을 위해 희생했던 젊음.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부정당하는 기분이었다. 허무함이 파도처럼 밀려와 그의 늙고 병든 심장을 집어삼켰다. 그때였다. 문틈으로 자식들의 대화를 함께 듣고 있던 오윤서가 조용히 뒤돌아 김정한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경멸이나 비난이 아니었다. 오직 상처 입은 한 노인을 향한 깊은 연민과 슬픔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다가와 그의 차가운 손 위로 자신의 따뜻한 손을 가만히 포겠다.
그 순간 김정한의 머릿속에서 무언가 거대한 결심이 번개처럼 내리쳤다. 그래, 이대로 죽을 수는 없지. 내 인생을, 내 제국을 저 흡혈귀 같은 놈들에게 순순히 넘겨줄 수는 없다. 그는 자신의 인생 마지막에 가장 통쾌하고 잔인한 선물을 준비하기로 마음먹었다. 그것은 피로 이어진 가족에게 내리는 파멸의 선고이자 마음으로 이어진 타인에게 주는 기적의 선물이 될 터였다. 그의 텅 빈 눈동자에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싸늘하고도 결연한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다. 김정한의 폭탄 선언이 있기 며칠 전, 성북동 저택의 거대한 응접실에는 3명의 포식자가 모여들었다. 가족회의라는 허울 좋은 이름 아래 그들은 각자의 발톱을 숨긴 채 서로의 속내를 탐색하고 있었다. 첫째 김성우는 최고급 맞춤 정장을 갑옷처럼 두르고 있었다. 그는 마치 이 집의 새로운 주인이라도 된 것처럼 아버지의 전용 소파에 깊숙이 몸을 묻고 다리를 꼬았다. 그의 머릿속은 이미 그룹의 미래 비전과 자산 분배 시나리오로 가득 차 있었다. 아버지의 죽음은 그에게 슬픔이 아니라 경영권 완전 승계를 위한 마지막 관문에 불과했다. 아버님 기력이 예전 같지 않으셔. 이제 그만 쉬시게 하고 모든 걸 저에게 맡기시는 게 그룹을 위해서도 현명한 판단일 텐데. 그의 말에는 아버지를 위한다는 명분이 있었지만 행간에는 이제 그만 자리에서 내려오시죠라는 차가운 압박이 숨어 있었다. 둘째 김수진은 슬픈 비극의 여주인공처럼 눈가를 붉히고 있었다. 그녀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훔치는 신용을 하며 가녀린 목소리로 말했다. 전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그저 아버지가 오래오래 건강하게 곁에 계셔주시기만 하면 돼요. 하지만 저 간병인 오윤서라는 여자. 너무 아버님께 붙어있는 게 마음에 걸려요. 순진한 아버님이 저런 여자한테 속으시는 건 아닌지. 그녀는 순수한 걱정이라는 가면 뒤에 가장 강력한 경쟁자로 떠오른 오윤서를 제거하려는 교활한 칼날을 숨기고 있었다. 그녀의 눈물은 슬픔의 증거가 아니라 상대를 공격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무기였다. 가장 노골적인 것은 막내 김태민이었다. 그는 초조하게 손톱을 물어뜯으며 다리를 떨었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자신을 옥죄어오는 빛 독촉뿐이었다. 그래서 유 원장 얘기는 언제 나온대? 아버지가 잘못되기 전에 확실하게 해둬야 할 거 아니야. 형이랑 누나는 다 가졌으니까 상관없겠지만 나는 지금 죽게 생겼다고. 그의 절박한 외침에 성우는 경멸의 눈빛을 보냈고 수지는 천박하다는 듯 고개를 돌렸다. 그들은 한 핏줄이었지만 서로를 믿지 않았다. 각자의 탐욕이라는 외딴 섬에 갇힌 채 어떻게 하면 더 큰 파이를 차지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계산만이 머릿속을 맴돌 뿐이었다. 바로 그때 휠체어를 탄 김정한이 오윤서의 도움을 받으며 응접실로 들어섰다. 순간 세 사람의 표정이 거짓말처럼 바뀌었다. 성우는 근엄한 장남으로, 수지는 세상에서 가장 슬픈 딸로, 태미는 철없는 막내 아들로. 완벽한 가면을 쓴 그들은 약속이나 한 듯 아버지에게 달려가 안부를 물었다. 아버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많이 상하셨어요, 아빠. 김정한은 아무 말 없이 그들의 위선적인 연극을 지켜보았다. 이미 문 밖에서 그들의 본 모습을 확인한 그의 눈에는 그들의 가증스러운 모습이 마치 한 편의 저질 코미디처럼 보였다. 그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며 나지막이 입을 열었다. 다들 모였구나. 마침 잘 됐다. 너희에게 할 말이 있다. 세 남매의 눈빛이 순간적으로 빛났다. 드디어 올 것이 왔다고 유산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될 것이라고 직감했다. 내일 오전 10시. 내 서재로 모두 모이거라. 김 변호사도 함께할 것이다. 그 말을 끝으로 김정한은 오윤서에게 휠체어를 돌리라고 지시했다.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는 세 남매의 얼굴에는 숨길 수 없는 탐욕과 기대감이 노골적으로 번져나가고 있었다. 그들은 몰랐다. 내일 아침 그들을 기다리는 것이 달콤한 유산이 아니라 그들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 지옥의 선고라는 사실을. 다음 날 오전 10시. 김정한의 서재는 숨막히는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묵직한 원목 책상 너머 김정아는 평소보다 훨씬 더 위험 있는 모습으로 앉아 있었다. 그의 곁에는 김 변호사가 서류 가방을 든 채 굳은 표정으로 서 있었고 그 맞은편 소파에는 3명의 자녀가 마치 심판을 기다리는 죄수처럼 앉아 있었다. 그리고 그들 모두의 예상을 깨고 방 한쪽 구석에는 간병인 오윤서가 불안한 얼굴로 서 있었다. 성우는 이 상황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어디 하찮은 간병인이 낄 자리라고. 그의 눈빛이 오윤서를 날카롭게 쏘았다. 수진 역시 불쾌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다. 아버지, 가족끼리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데 저분은 왜? 김정아는 수진의 말을 손짓으로 막았다. 윤서 씨도 이제 우리 가족이나 마찬가지다. 그러니 잠자코 듣기나 해라. 그의 단호한 말에 더 이상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했다. 모두의 시선이 김 변호사의 서류 가방에 쏠렸다. 드디어 유언장이 공개되는 순간이었다. 김 변호사가 헛기침을 한번 하고 서류를 꺼내 읽기 시작했다. 지금부터 유성건설 김정한 회장님의 유언을 발표하겠습니다. 세 남매는 마른 침을 삼켰다. 본인 김정한은 내가 사망할 시 나의 모든 재산, 즉 유성건설 지분 전체와 국내외 부동산, 모든 현금성 자산과 미술품을 포함한 일체의 유산을. 김 변호사는 잠시 말을 끊고 긴장감에 굳어있는 세 사람의 얼굴을 한번 훑어보았다. 그리고 그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이름을 입에 올렸다. 오윤서 씨에게 단독으로 상속한다. 정적. 시간이 멈춘 듯한 절대적인 침묵이 흘렀다. 세 남매는 방금 자신들이 들은 말을 이해하지 못했다. 마치 알아들을 수 없는 외국어를 들은 사람처럼 그들의 얼굴에는 황망함과 불신만이 가득했다. 가장 먼저 침묵을 깬 것은 막내 태민이었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고함을 질렀다. 뭐라고요? 지금 장난해요. 저 미친 여자가 누구라고 아버지 전 재산을 줘요. 아버지, 노망나셨어요. 앉아라. 김정한의 나직하지만 서늘한 한마디에 태민의 기세가 한풀 꺾였다. 성우는 이성을 잃지 않으려 애썼다. 그는 차갑게 굳은 얼굴로 김정한을 바라보며 말했다. 아버지, 이게 법적으로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에게는 유류분이라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현재 정신 상태가 온전한지에 대한 판단도 다시 받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의 말은 정중했지만 내용은 명백한 협박이었다. 아버지를 정신병자로 몰아서라도 유산을 되찾겠다는 선전포고였다. 수지는 눈물을 무기로 삼았다.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하기 시작했다. 아버지, 어떻게 저희한테 이러실 수 있어요? 평생 아버지를 위해 살아온 저희를 버리고 저 여우 같은 년한테 모든 걸 주시다니. 저희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요? 그들의 분노와 절규, 눈물 어린 호소 속에서 오윤서는 그저 하얗게 질린 얼굴로 서 있을 뿐이었다. 그녀 역시 이 상황이 믿기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을 향해 쏟아지는 증오와 경멸의 시선을 감당하지 못한 채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위태로워 보였다. 그 모든 아수라장을 김정한은 차가운 눈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자식들의 추악한 본 모습이 드러나는 이 순간을 기다려왔다. 뭐? 정신상태? 김정한이 성운을 향해 비웃음을 날렸다. 내가 아직 살아있는데 유언장이 무슨 소용이냐? 나는 죽기 전에 내 모든 재산을 윤서 씨에게 증여할 생각이다. 그럼 너희가 말하는 유류분 따위는 한 푼도 돌아가지 않겠지. 그것은 완벽한 한수였다. 살아생전 증여는 유류분 소송의 대상이 되기 훨씬 더 복잡하고 어려웠다. 김정한은 모든 법적인 퇴로까지 계산해둔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뭘 잘못했냐고. 그는 눈물을 흘리는 수진을 경멸하듯 쳐다보았다. 너희는 태어난 것 자체가 잘못이다. 내 피를 빨아먹고 사는 거머리, 내 시체를 뜯어먹으려는 하이에나. 그게 바로 너희의 본 모습이야. 그의 독설은 비수가 되어 세 자녀의 심장에 박혔다. 오늘부로 너희는 내 자식이 아니다. 그리고 이 집에서 당장 나가라.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라. 그것은 최종 선고였다.
천국의 주인이 바뀌는 순간이자 세 자녀의 발밑이 무너져 내리는 지옥의 시작이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평생 누려왔던 모든 것이 아버지의 변덕 하나의 신기루처럼 사라질 수 있다는 잔인한 현실을 마주하게 된 것이다. 저택에서 쫓겨난 세 남매는 분노와 굴욕감에 몸을 떨었다. 그들은 김정한의 서재에서 벌어진 일이 현실이라는 것을 믿을 수 없었다. 평생을 발밑에 두고 살아온 세상이 하루아침에 그들의 머리 위로 무너져 내린 것이다. 가장 먼저 정신을 차린 것은 성훈이었다. 그는 인근의 최고급 호텔 스위트룸을 잡아 동생들을 소집했다. 평소에는 서로를 경쟁자로 여기며 으르렁거렸지만 이제 그들에게는 공동의 적이 생겼다. 바로 오윤서라는 이름에 그들의 모든 것을 빼앗아간 도둑고양이. 이대로 물러설 순 없어. 아버지는 늙고 병들어서 판단력이 흐려지신 거야. 저 간사한 여우년한테 완전히 홀린 거라고. 성훈이 얼음이 담긴 위스키 잔을 단숨에 비우며 말했다. 그럼 어떻게 할 건데? 당장 쫓겨났잖아. 카드도 다 정지됐다고. 태민이 머리를 쥐어뜯으며 소리쳤다. 당장 오늘 밤 잠자리와 내일 쓸 돈이 걱정인 그에게는 이성적인 계획 따위는 사치였다. 수지는 퉁퉁 부은 눈으로 오열을 멈추고 도끼 서린 목소리로 말했다. 그 여자를 오윤서를 무너뜨려야 해. 그녀가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여자인지 아버지 눈으로 직접 확인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그래야 아버지도 정신을 차리실 거야. 그녀의 말에 성훈이 고개를 끄덕였다. 수진이 말이 맞아. 우리의 목표는 아버지를 설득하는 게 아니야. 오윤서라는 존재 자체를 제거하는 거다. 그녀를 아버지 인생에서, 아니 이 세상에서 깨끗하게 지워버려야 해. 그 순간 세 사람의 눈빛이 교차했다. 서로를 향한 불신과 경쟁심은 사라지고 오직 공동의 목표를 향한 차가운 결의만이 남았다. 피로 맺어진 탐욕의 동맹이 결성되는 순간이었다. 그들은 각자의 역할 분담을 시작했다. 성훈은 법과 돈을 무기로 삼기로 했다. 나는 내가 가진 모든 인맥과 자금을 동원해서 아버지를 상대로 성년후견인 지정소송을 걸겠다. 동시에 국내 최고의 로펌을 고용해 오윤서의 증여가 무효라는 소송을 준비할 거야. 아버지가 정신적으로 무능력한 상태에서 내린 결정이라는 걸 입증해야 해. 수지는 여론과 감성을 무기로 삼기로 했다. 나는 언론을 이용하겠어. 병든 아버지를 홀려 전 재산을 가로챈 파렴치한 간병인이라는 프레임을 만들 거야. SNS와 가심 매체를 통해 그녀의 신상을 털고 과거를 날조해서라도 그녀를 사회적으로 매장시켜 버릴 거야. 동정심을 유발해서 세상이 우리 편에 서게 만들어야 해. 태민은 폭력과 협박을 무기로 삼기로 했다. 나는 그 여자 주변을 맴돌면서 직접 숨통을 조이겠어. 밤낮으로 찾아가서 협박하고 주변 사람들을 괴롭혀서라도 제 발로 모든 걸 포기하고 도망치게 만들 거야. 겁을 줘서 두 번 다시 아버지 앞에 나타나지 못하게 해야지. 법적, 사회적, 물리적 압박. 세 방향에서 오윤서를 향한 거대한 그물망이 펼쳐지기 시작했다. 그들의 계획에는 일말의 죄책감이나 망설임도 없었다. 자신들의 것을 되찾기 위해서라면 한 사람의 인생을 짓밟는 것쯤은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짜는 계획이 얼마나 완벽한지 자화자찬하며 다시 한번 승리를 확신했다. 하지만 그들은 중요한 사실 하나를 잊고 있었다. 그들이 상대하는 것은 순진하고 힘없는 간병인 한 명이 아니라는 것을. 그들 뒤에는 이 모든 상황을 예측하고 그들의 움직임을 손바닥처럼 들여다보고 있는 늙고 노련한 사자 김정한이 버티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다. 세상 모든 부와 저주를 한 몸에 받게 된 오윤서는 폭풍의 눈 한가운데에 서 있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평범한 간병인이었던 그녀의 삶은 이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안개 속에 갇혀버렸다. 수천억이라는 숫자는 현실감이 없었다. 그녀에게 현실은 휴대폰 너머로 들려오는 끔찍한 욕설과 협박, 그리고 자신을 꽃뱀, 사기꾼이라 부르는 인터넷의 악의적인 댓글들이었다. 태민은 약속대로 그녀의 집 앞에 진을 치고 있었다.
밤낮으로 초인종을 누르고 고함을 지르며 그녀를 공포에 떨게 했다. 수진이 퍼뜨린 소문 때문에 동네 이웃들은 그녀를 벌레 보듯 쳐다보며 수군거렸다. 성훈이 보낸 것으로 보이는 낯선 남자들은 그녀의 주변을 맴돌며 사진을 찍어댔다. 오윤서는 집 밖으로 한 발짝도 나갈 수 없었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전의 평범한 삶으로 돌아가고 싶었다. 김정한 회장에게 찾아가 모든 것을 돌려드리겠다고, 이 끔찍한 싸움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애원하고 싶었다. 그녀가 공포와 절망에 빠져 모든 것을 놓아버리려던 그날 밤, 김정한이 그녀를 저택으로 불렀다. 무서운가? 휠체어에 앉아 차를 마시는 김정한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평온했다. 오윤서는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하고 눈물만 흘렸다. 회장님, 저는 감당할 수가 없어요. 제발 이 모든 걸 없던 일로 해주세요. 저는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김정한은 찻잔을 내려놓고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단단했다. 윤서 씨, 내가 왜 내 피부치들을 내치고 당신에게 모든 것을 주려 하는지 아나? 당신은 내가 평생을 찾아 헤맨 돈보다 강한 사람이기 때문이야. 내 자식들은 돈 앞에서 무릎을 꿇었지만 당신은 돈 앞에서도 사람을 보았어. 그게 바로 당신이 이 모든 것을 가질 자격이 있다는 증거야. 그는 서랍에서 서류 한 뭉치를 꺼내 그녀에게 내밀었다. 그것은 오윤서의 이름으로 된 새로운 신분증과 여권, 그리고 해외은행의 비자금 계좌 정보였다. 지금부터 싸움은 시작이야. 이건 단순히 내 재산을 지키는 싸움이 아니야. 당신의 인생과 존엄을 지키는 싸움이다. 저들이 당신을 짓밟으려 할수록 당신은 더 강해져야 해. 내가 그 방법을 알려주지. 김정한의 눈빛이 매섭게 빛났다. 그는 더 이상 병든 노인이 아니었다. 평생을 전쟁터에서 살아남은 노련한 전략가이자 자신의 마지막 전투를 지휘하는 사령관이었다. 저들은 당신을 약하고 순진한 여자라고 생각하겠지. 우리는 그들의 오만함을 역이용할 것이다.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가련한 피해자인 척 연기하면서 뒤로는 내가 주는 무기로 반격할 준비를 해야 해. 그는 오윤서에게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을 하나씩 지시하기 시작했다. 태민의 협박을 증거로 남기는 법, 수진의 여론전에 맞서 동정심을 유발하는 법, 그리고 성훈의 법적 공세에 대비해 최고의 변호인단을 꾸리는 법까지. 그의 계획은 치밀하고 대담했다. 오윤서는 혼란스러웠다. 하지만 그녀는 김정한의 눈에서 자신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을 보았다. 자신조차 믿지 못하는 자신을 이 늙은 회장은 온전히 믿어주고 있었다. 할 수 있겠나? 그의 질문에 오윤서는 흐르는 눈물을 닦고 떨리는 목소리로 하지만 분명하게 대답했다. 네. 해보겠습니다. 그 순간 순하고 약하기만 했던 간병인 오윤서의 눈빛이 달라졌다. 그녀는 더 이상 폭풍에 휩쓸리는 연약한 존재가 아니었다. 스스로 폭풍의 눈이 되어 모든 것을 집어삼킬 준비를 마친 강인한 전사로 다시 태어나고 있었다.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첫째 아들 김성훈은 패배를 모르는 남자였다. 그의 인생은 언제나 계산과 예측의 범위 안에서 움직였다. 그에게 아버지는 존경의 대상이 아니라 넘어야 할 마지막 산이자 차지해야 할 왕좌였다. 그는 아버지의 폭탄 선언을 늙은 왕의 노망으로 치부하고 법이라는 가장 문명적이고 확실한 칼을 빼들었다. 그가 제기한 성년후견 개시 심판 청구 소식은 재계에 큰 파문을 일으켰다. 아들이 아버지를 정신적으로 무능력한 금치산자로 만들어달라고 법원에 요청한 대한민국 역사상 전례 없는 폐륜이었다. 성훈의 법무팀은 철저하게 준비했다. 김정한 회장의 병력 기록, 최근 몇 년간의 기부 내역 비합리적인 충동적 결정으로 포장하기 위해, 그리고 결정적으로 수천억의 재산을 고작 간병인에게 넘기겠다는 비상식적인 발언을 증거로 제출했다. 그들은 법정에서 오윤서를 아버지를 홀린 희대의 사기꾼으로, 아버지를 판단력이 흐려진 불쌍한 노인으로 만들 모든 준비를 마쳤다. 심리가 열리던 날,
법정은 기자들과 방청객들로 가득 찼다. 모두가 병들고 쇠약한 김정한 회장이 아들의 공격에 어떻게 무너질지 혹은 아예 출석조차 하지 못할 것이라 예상했다. 하지만 법정 문이 열리고 휠체어를 탄 채 들어선 김정한의 모습에 모두의 예상이 빗나갔다. 그는 환자복이 아닌 칠흑같이 검은 맞춤 정장을 입고 있었다. 그의 눈빛은 병자의 공허함이 아니라 적진을 노려보는 장수의 그것처럼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성운 측 변호인이 김정한의 정신 상태를 조목조목 공격하기 시작했다. 그의 주장은 논리적이고 빈틈없어 보였다. 방청석은 점차 역시 아버지가 노망이 든 게 맞구나 하는 분위기로 기울고 있었다. 마침내 발언 기회를 얻은 김정한은 휠체어에서 천천히 하지만 꼿꼿하게 일어섰다. 그 모습만으로도 법정 안의 공기가 달라졌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는 평생을 0과 1의 세계에서 살아온 사람입니다. 단 한 번의 오차도, 단 한 번의 감상적인 판단도 용납하지 않고 지금의 유성건설을 일궈냈습니다. 그는 먼저 국내 최고의 신경정신과 권위자에게 받은 자신의 정신 상태가 그 어떤 젊은이보다 명료하다는 소견서를 증거로 제출했다. 그리고 그는 허를 찌르는 반격을 시작했다. 내 아들은 지금 나의 판단력을 의심하고 있지만 정작 그룹을 위기로 몰아넣고 있는 것은 누구입니까? 그는 스크린에 자료를 띄웠다. 그것은 바로 김성운이 최근 무리하게 추진했던 해외 리조트 개발 사업의 부실 보고서였다. 성운이 장밋빛 전망으로 포장했던 사업이 사실은 천문학적인 손실을 야기할 시한폭탄이라는 사실이 만천하에 공개되었다. 자신의 실책을 덮기 위해 아비의 재산이 탐나서 아비를 정신병자로 몰아가는 저 아들의 판단력이야말로 과연 그룹을 이끌 자격이 있는 것입니까? 법정은 순식간에 술렁였다. 상황은 180도 뒤바뀌었다. 이것은 더 이상 상속 분쟁이 아니라 경영 능력을 의심받는 아들과 건재함을 과시하는 아버지의 왕좌 싸움이 되어버렸다. 마지막으로 증인석에 오윤서가 섰다. 그녀는 성운 측 변호인의 날카로운 질문 공세에 준비된 대본처럼 그저 눈물만 흘리며 몸을 떨었다.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저 회장님이 외로워 보이셔서 말벗이 되어드린 것밖에 없습니다. 제가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녀의 연약하고 순수한 모습은 냉혹한 아들 성운의 모습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며 방청객들의 동정심을 자극했다. 재판부는 결국 성운 측의 성년후견 개시 신청을 기각했다. 첫 번째 전투는 김정한의 압도적인 승리로 끝났다. 성운은 법정에서 이긴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손바닥 위에서 처참하게 놀아났다는 사실에 치를 떨어야 했다. 그는 아버지의 건재함뿐만 아니라 그 뒤에서 눈물을 흘리며 모든 스포트라이트를 독차지한 오윤서라는 여자의 무서움을 처음으로 깨달았다. 성운의 법적 공격이 처참한 실패로 돌아가자 둘째 수지는 이제 자신이 나설 차례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법이라는 딱딱한 무기가 아니라 여론이라는 부드럽고 치명적인 독을 사용하기로 했다. 수지는 익명의 제보자를 가장하여 구독자가 수백만 명에 달하는 악명 높은 가십 유튜버에게 연락했다. 그녀가 건넨 자료는 완벽하게 날조된 한 편의 막장 드라마였다. 며칠 뒤 유튜브에는 충격 단독 수천억 재산 가로챈 간병인 꽃뱀의 실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은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비극적인 서사로 시작했다.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한 병든 아버지를 여우 같은 간병인이 나타나 교묘하게 홀리고 자식들의 접근을 막아 고립시킨 뒤 마침내 전 재산을 가로챘다는 내용이었다. 영상에는 오윤서가 과거 유흥업소에서 일했다는 거짓 증언과 함께 여러 남자들과 문란하게 찍은 것처럼 교묘하게 합성된 사진들이 첨부되었다. 결정적인 증거는 오윤서가 누군가와 통화하며 그 영감탱이 돈만 보고 참는 거지라고 말하는 듯한 악의적으로 편집된 녹취 파일이었다. 영상은 공개된 지 하루 만에 수백만 뷰를 기록하며 대한민국을 발칵 뒤집어 놓았다. 여론은 무섭게 들끓었다. 사람들은 진실을 확인하려 하지 않았다.
그저 자극적인 이야기에 열광하며 오윤서를 향해 무차별적인 돌을 던졌다. 그녀의 신상은 순식간에 인터넷에 퍼졌고 그녀의 집 앞에는 유튜버들과 기자들이 진을 쳤다. 천하의 사기꾼. 국민을 우롱한 죄를 받아라. 오윤서는 한순간에 대한민국에서 가장 추악한 여자가 되었다. 그녀는 쏟아지는 악플과 비난에 숨조차 쉴 수 없었다. 그녀의 영혼은 갈갈이 찢겨나갔다. 바로 그때 김정한이 움직였다. 그는 유튜브에 반박 영상을 올리는 대신 대한민국에서 가장 신뢰도가 높은 시사 프로그램과의 단독 인터뷰를 자청했다. 카메라 앞에 선 김정한은 담담하게 그리고 슬프게 입을 열었다. 저는 오늘 한 사람의 인생을 짓밟은 제 딸의 죄를 고백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는 먼저 수진이 유포한 녹취 파일의 전체 원본을 공개했다. 악의적으로 편집된 부분의 앞뒤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다. 고아원 동생 언니, 그 힘든 간병일 왜 계속해? 그 영감탱이 아니 회장님 돈만 보고 참는 거지. 웃음 그렇게라도 해서 번 돈으로 너희들 맛있는 거 사줘야 하니까. 그것은 탐욕의 고백이 아니라 고아원 동생들을 챙기는 따뜻한 농담이었다. 다음으로 그는 합성된 사진의 원본을 공개했다. 사진 속 남자들은 문란한 상대가 아니라 김정한이 수소문에서 찾아준 그녀의 어릴 적 헤어진 사촌 오빠들이었다. 모든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 여론은 거대한 파도처럼 반대 방향으로 되돌아갔다. 오윤서를 향했던 분노는 이제 그 모든 것을 날조한 딸 김수진에게로 향했다. 패륜딸, 악마의 편집이라는 꼬리표가 그녀의 이름 앞에 붙었다. 그녀가 그토록 중요하게 여겼던 사교계의 명성은 하루아침에 잿더미가 되었고 그녀는 집 밖으로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는 신세가 되었다. 두 번째 전투 역시 김정한의 완벽한 승리였다. 수지는 자신이 쏜 독화살이 바람의 방향이 바뀌어 자신의 심장에 와서 박히는 끔찍한 경험을 해야만 했다. 두 번의 전투에서 연달아 참패하자 세 남매의 동맹에는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그 사이 막내 태민은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었다. 사채업자들의 빚독촉은 그의 목을 현실적으로 조여오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형이나 누나의 고상한 작전을 기다려줄 여유가 없었다. 그에게는 오직 본능적인 생존 욕구만이 남았다. 그는 무작정 오윤서가 외출하기만을 기다렸다. 며칠간의 잠복 끝에 마스크와 모자로 얼굴을 가린 채 생필품을 사러 나온 오윤서를 발견한 태민은 굶주린 늑대처럼 그녀에게 달려들었다. 이 도둑년아! 너 때문에 우리 집안이 풍비박산 났어. 그는 인적이 드문 골목으로 그녀를 몰아붙였다. 그는 오윤서를 때리지는 않았지만 팔을 거세게 잡아채고 벽으로 밀치며 위협했다. 그의 눈은 탐욕과 절망으로 이글거렸다. 내 돈 내놔. 당장 내 계좌로 10억 쏴. 안 그러면 너 같은 거 이 골목에서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지게 하는 거 일도 아니야. 알았어? 오윤서는 공포에 질려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고개만 끄덕였다. 그녀의 어깨는 가늘게 떨리고 있었고 눈에서는 굵은 눈물방울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다. 태민은 그녀의 나약한 모습에 만족하며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쏘아붙이고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그는 자신의 협박이 완벽하게 성공했다고 확신했다. 그날 밤 태민의 휴대폰으로 영상 파일 하나가 전송되었다. 발신자는 아버지 김정한이었다. 영상을 재생하는 순간 태민의 얼굴은 잿빛으로 변했다. 영상 속에는 낮에 자신이 오윤서를 협박했던 모든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그의 추악한 얼굴, 폭력적인 행동, 저급한 협박의 목소리까지. 오윤서의 코트 옷깃에 달려있던 작은 브로치가 사실은 초고화질의 몰래카메라였던 것이다. 영상과 함께 짧은 메시지가 도착했다. 이 영상을 경찰에 보낼까 아니면 널 쫓는 사채업자들에게 보낼까? 아니면 그냥 내 장난감으로 데리고 놀까? 앞으로 내 지시에 따르지 않으면 넌 세 가지 선택지 중 하나를 경험하게 될 거다. 태민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그는 아버지를 상대로 싸움을 건 것이 아니었다. 거미줄에 걸린 나비처럼 발버둥 칠수록 더욱 옥죄어오는 덫에 스스로 걸어 들어온 것이었다. 그의 목에 걸린 아버지의 목줄은 사채업자들의 빚보다 훨씬 더 무겁고 질겼다. 세 번째 전투는 싸움조차 되지 않았다. 그것은 일방적인 포획이었다. 세 번의 전투가 모두 처참한 실패로 돌아가자 탐욕으로 맺어졌던 피의 동맹은 산산조각 났다. 호텔 스위트룸에 다시 모인 세 남매의 얼굴에는 동지의 대신 서로를 향한 경멸과 책임 전가만이 가득했다. 형이 시작부터 잘못했어. 어설픈 법정 싸움으로 아버지 기만 살려주고. 태민이 악을 쓰며 성훈에게 달려들었다. 닥쳐. 너처럼 무식하게 달려들다 덫에 걸린 놈이 할 소리야. 성훈이 핏발선 눈으로 맞받아쳤다. 수지는 두 사람을 번갈아 쳐다보며 비웃었다. 둘 다 똑같아. 그 늙은 여우 손바닥 위에서 노란한 멍청이들. 진작 내 말대로 했으면. 내 말대로 해서 얻은 게 뭔데. 온 세상에 패륜딸이라고 광고한 거. 그들의 추악한 싸움은 끝이 없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패배 원인을 아버지의 치밀함이나 오윤서의 강인함에서 찾지 않았다. 오직 서로의 무능함과 어리석음을 탓하며 책임을 떠넘기기에 급급했다. 바로 그때 그들의 싸움에 기름을 붓는 전화가 걸려왔다. 아버지 김정한이었다. 아버지는 세 사람에게 각각 다른 시간에 다른 내용으로 전화를 걸었다. 성훈에게는 이렇게 말했다. 역시 내 아들답게 머리는 좋구나. 하지만 방법이 틀렸어. 수진이랑 태민이 같은 멍청이들이랑 한 팀이니 될 일도 안 되지. 둘을 버리고 너 혼자 나에게 와라. 그럼 그룹의 절반은 내게 줄 것을 고려해보겠다. 수진에게는 이렇게 속삭였다. 내 예쁜 딸. 우는 모습이 꼭 내 어미 젊었을 때를 닮았구나. 오빠나 남동생은 믿을 게 못 된다. 저놈들은 널 이용만 할 뿐이야. 저 둘의 약점을 나에게 가져오너라. 그럼 내가 원하는 명품백이 아니라 백화점 전체를 안겨주마. 그리고 태민에게는 이렇게 협박했다. 내 형과 누나가 지금 내 뒤에서 무슨 짓을 꾸미는지 아느냐? 내 빚을 미끼로 널 이 싸움에서 완전히 제거하려 하고 있다. 그들이 먼저 움직이기 전에 내가 먼저 그들의 뒤통수를 쳐라. 그렇지 않으면 내 영상은 내일 아침 뉴스에서 보게 될 거다. 김정한은 완벽한 이간질로 부서지기 직전이던 그들의 관계에 마지막 망치질을 가했다. 전화가 끝난 뒤 세 사람은 더 이상 서로를 쳐다보지 않았다. 그들의 머릿속에는 오직 아버지의 달콤한 제안과 잔인한 협박만이 맴돌았다. 나 혼자만 살면 된다. 그들의 눈빛에는 이제 서로를 향한 불신과 배신만이 가득했다. 탐욕의 동맹은 그렇게 서로의 심장을 겨누는 암살자들의 소굴로 변질되었다. 자식들이 서로를 물어뜯으며 자멸하는 동안 김정한은 다음 단계로 넘어갔다. 이제는 오윤서를 시험할 차례였다. 그는 그녀가 과연 자신이 믿는 것처럼 돈보다 강한 사람인지 아니면 그저 더 연기를 잘하는 똑같은 괴물인지 확인해야만 했다. 김정한의 비밀 지시를 받은 성우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오윤서에게 은밀하게 접근했다. 그는 최고급 호텔의 스카이라운지를 통째로 빌려 그녀를 초대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석처럼 펼쳐진 곳에서 성우는 와인잔을 기울이며 본론을 꺼냈다. 윤서 씨, 이런 싸움, 이제 지겹지 않습니까? 오윤서는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다. 그녀의 얼굴에는 지난 몇 주간의 싸움으로 인한 피로와 두려움이 가득했다. 내가 제안을 하나 하죠. 성우는 가방에서 서류 하나를 꺼냈다. 스위스 은행의 계좌 개설 서류였다. 이 서류에 사인만 하세요. 그럼 윤서 씨 계좌로 세금 한 푼 없는 깨끗한 현금 1,000억을 바로 입금해드리겠습니다. 1,000억. 평생 만져볼 수도 상상할 수도 없는 돈이었다. 오윤서의 눈이 가늘게 떨렸다. 그 돈을 받고 그냥 조용히 사라지세요. 해외 어디든 윤서 씨가 원하는 곳에서 평생 왕처럼 살 수 있습니다. 이 지긋지긋한 싸움도
사람들의 손가락질도 다 끝나는 겁니다. 그것은 거부하기 힘든 악마의 유혹이었다. 가난했던 과거, 고아원에서 겪었던 서름, 돈 때문에 포기해야 했던 수많은 꿈들이 그녀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이 돈만 있으면 그 모든 것을 보상받을 수 있었다. 김정한 회장에 대한 의리. 그건 어쩌면 늙은 노인의 외로움에 대한 동정심일 뿐 자신의 인생을 걸 만큼 가치 있는 것은 아닐지도 모른다. 혹은 더 좋은 제안도 있습니다. 성훈이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속삭였다. 나와 손을 잡고 아버지가 정신적으로 무능력하다는 걸 함께 증언하는 겁니다. 그럼 내가 상속받을 재산의 10%를 추가로 드리죠. 대략 3천억은 더 받게 될 겁니다. 오윤서는 흔들렸다. 그녀의 굳게 담은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녀는 자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이 거대한 유혹 앞에서 깊은 고뇌에 빠졌다. 김정한 회장의 믿음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 자신의 욕망에 충실할 것인가. 성우는 그녀의 흔들리는 눈빛을 보며 승리를 확신했다. 그는 세상에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은 없다고 믿었다. 내일까지 답을 주시죠. 현명한 선택을 하시리라 믿습니다, 윤서 씨. 그는 오윤서의 선택을 기다리지 않았다. 이미 그녀가 자신의 제안을 받아들일 것이라고 확신하며 유유히 자리를 떠났다. 홀로 남은 오윤서는 창밖의 화려한 야경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 맺힌 눈물은 슬픔의 눈물인가, 아니면 새로운 욕망에 눈뜬 기쁨의 눈물인가. 이야기의 향방은 이제 온전히 그녀의 선택에 달려 있었다. 다음 날 약속된 장소에 나타난 오윤서는 밤새 고뇌한 듯 초췌한 얼굴이었다. 그녀는 자리에 앉자마자 결심했다는 듯 입을 열었다. 부사장님 제안 받아들이겠습니다. 이 싸움은 제가 감당하기에 너무 벅찹니다. 성훈의 입가에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졌다. 역시 돈 앞에서는 장사가 없는 법이다. 현명한 선택입니다. 그럼 계약서에. 잠깐만요. 오윤서가 그의 말을 끊었다. 그냥 돈만 받고 사라지지는 않겠습니다. 이왕이면 확실하게 부사장님 편에 서서 아버님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걸 증언해드리죠. 그 대신 약속하신 3천억 확실하게 보장해 주셔야 합니다. 성우는 감격했다. 순진한 줄만 알았던 간병인이 생각보다 훨씬 더 쓸모있는 장기 말이 되어주기로 한 것이다. 그는 완벽한 승리를 예감하며 자신의 계획을 술술 털어놓기 시작했다. 잘 생각했습니다. 내가 꾸며놓은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윤서 씨는 법정에서 아버지가 밤마다 헛것을 보고 혼잣말을 하며 돈 계산도 제대로 못한다고 증언만 하면 됩니다. 내가 의사소견서와 증거들은 다 만들어놨으니 윤서 씨는 그냥 슬픈 표정으로 연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는 아버지를 어떻게 정신병원에 보낼 것인지, 동생들의 몫을 어떻게 최소화할 것인지, 그리고 회사를 어떻게 완전히 장악할 것인지에 대한 자신의 추악한 계획을 자랑처럼 늘어놓았다. 오윤서는 고개를 숙인 채 그의 말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듣고 있었다. 그녀의 어깨는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그것은 공포 때문이 아니었다. 모든 대화가 끝나고 성훈이 의기양양하게 자리를 떠난 뒤 오윤서는 굳은 표정으로 가방에서 작은 녹음기 하나를 꺼내 전원을 껐다. 그녀가 돌아온 곳은 성훈의 사무실이 아닌 김정한의 서재였다. 그녀는 조금 전의 대화가 모두 담긴 녹음 파일을 김정한에게 건넸다. 이 모든 것은 김정한이 그녀에게 내린 마지막 테스트였다. 그는 그녀를 사자굴에 던져놓고 그녀가 유혹을 이겨내는지 아니면 잡아먹히는지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다. 김정한은 녹음된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들었다. 아들이 자신을 정신병원에 보낼 계획을 세우는 끔찍한 내용을 들으면서도 그의 표정에는 변화가 없었다. 모든 것을 예상했다는 듯이. 녹음이 끝나자 그는 오윤서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이제 연민이나 시험이 아닌 진정한 동지를 향한 깊은 신뢰가 담겨 있었다. 수고했네. 회장님. 오윤서가 처음으로 단호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저는 이제 회장님이 시키는 대로만 움직이는 약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녀는 녹음기 외에 자신이 따로 모은 자료들을 꺼내 보였다. 그것은 성운이 회사의 자금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한 증거들이었다. 그녀는 김정한의 지시를 수행하면서 동시에 자신만의 무기를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녀는 더 이상 순한 양이 아니었다. 적의 목을 물어뜯을 날카로운 이빨을 숨긴 양의 탈을 쓴 늑대로 완벽하게 진화한 것이다. 그 모습을 본 김정한의 얼굴에 아주 오랜만에 소름 끼치도록 차가운 미소가 떠올랐다. 그래, 이제 훈련은 끝났다. 그가 나지막이 말했다. 이제부터 본격적인 사냥을 시작하지. 자식들이 서로를 불신하고 물어뜯으며 자멸의 길로 들어서는 것을 확인한 김정한은 이제 마지막 덫을 놓기로 결심했다. 그는 다시 한번 세 자녀를 저택으로 불러 모았다. 이번에 그들 앞에 나타난 김정한은 지난번 법정에서의 위풍당당한 모습이 아니었다. 그는 다시 병색이 완연한 금방이라도 숨이 넘어갈 듯한 쇠약한 노인의 모습으로 돌아와 있었다. 그의 옆에는 굳은 표정의 오윤서가 그림자처럼 서 있었다. 내가 졌다. 김정한의 나직하고 패배를 인정하는 듯한 한마디에 세 남매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너희를 이겨보려 했지만 이제는 나도 지쳤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옛말이 틀린 게 없더구나. 내 실수였다. 그는 힘겹게 기침을 하며 마치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처럼 말했다. 그래서 너희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기로 했다. 내 핏줄 중 단 한 명이라도 내 뒤를 이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증명할 기회를. 그는 테이블 위에 거대한 프로젝트 설계도를 펼쳐 보였다. 그것은 유성건설의 미래를 책임질 수조원 규모의 신도시 개발 프로젝트였다. 이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는 가장 완벽한 사업 계획을 일주일 안에 나에게 가져오는 자식에게 그룹의 경영권과 내 재산의 80%를 넘기겠다. 나머지는 너희 둘이 나눠 가지도록 하고. 그것은 패자를 위한 동아줄이 아니라 승자를 가리는 마지막 시험이었다. 서로를 믿지 못하게 된 세 남매를 이제는 각자의 능력으로 정면 충돌하게 만들어 그들의 바닥까지 확인하려는 김정한의 마지막 계략이었다. 아버님, 진작 그렇게 나오셨어야죠. 역시 아버지는 저희를 버리지 않으셨군요. 세 남매는 감격의 눈물을 흘리는 척하며 속으로는 각기 다른 셈을 하기 시작했다. 내가 반드시 이겨야만 한다. 그들의 눈에는 다시 한번 탐욕의 불꽃이 이글거렸다. 그들은 아버지가 던진 마지막 기회라는 미끼를 아무런 의심 없이 덥석 물어버린 것이다. 김정한이 던져준 마지막 기회는 세 남매에게 남은 마지막 이성의 끈을 끊어버렸다. 이제 그들은 한 팀이 아니었다. 서로를 짓밟고 올라서야 하는 피도 눈물도 없는 경쟁자일 뿐이었다. 첫째 성우는 자신의 사무실을 전쟁 지휘 본부로 삼았다. 그는 그룹 내 자신의 라인을 총동원해 동생들의 동향을 24시간 감시하고 그들의 아이디어를 빼돌렸다. 그는 수진이 접촉하는 해외 투자자에게는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해 가로챘고 태민이 용역을 구하려는 곳에는 미리 손을 써서 방해했다. 그의 방식은 교활하고 체계적이었다. 둘째 수진은 자신의 미모와 인맥을 무기로 삼았다. 그녀는 경쟁사 임원에게 은밀하게 접근해 고급 정보를 빼냈고 심지어 성운의 비서에게까지 손을 뻗쳐 그의 계획을 훔쳐보려 했다. 그녀의 방식은 뱀처럼 은밀하고 유혹적이었다. 막내 태민은 가진 것이라고는 무모한 배짱뿐이었다. 사업 계획을 세울 능력이 없었던 그는 형과 누나의 프로젝트 자체를 망가뜨리기로 결심했다. 그는 익명의 메일을 보내 성운의 비리 장부를 언론사에 제보하는가 하면 수진의 사생활이 담긴 루머를 퍼뜨려 그녀의 평판에 흠집을 냈다. 그의 방식은 들개처럼 무질서하고 파괴적이었다. 그들은 서로의 등에 칼을 꽂고 서로의 발목에 족쇄를 채우며 진흙탕 싸움을 벌였다. 그 과정에서 그들이 미처 보지 못한 것이 있었다. 그들의 모든 추악한 행각이 저택의 서재에 앉아있는 늙은 사자의 눈에 실시간으로 중계되고 있다는 사실을. 김정한과 오윤서는 거대한 모니터 앞에 앉아
자식들이 서로를 물어뜯으며 자멸하는 광경을 말없이 지켜보고 있었다. 오윤서는 때때로 너무나도 끔찍한 장면에 얼굴을 찡그렸지만 김정한의 표정에는 어떤 변화도 없었다. 오히려 오윤서는 김정한의 지시를 받아 이 싸움을 더욱 부채질하는 역할을 했다. 그녀는 익명의 정보원인 척 성훈에게는 수진의 약점을, 수진에게는 태민의 계획을, 태민에게는 성훈의 비자금 내역을 흘렸다. 그녀는 더 이상 순진한 간병인이 아니었다. 김정한이라는 거대한 권력을 등에 업고 이 지옥의 오케스트라를 지휘하는 냉혹한 지휘자로 거듭나고 있었다. 일주일 뒤 유성건설 본사 대회의실은 살얼음판 같은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프로젝트 발표회라는 이름 아래 세 남매의 운명을 가를 마지막 심판의 무대가 열린 것이다. 김정한 회장과 오윤서는 상석에 앉아 있었고 맞은편에는 그룹의 핵심 이사진들이 배석했다. 이사진들은 이 갑작스러운 후계자 경쟁에 의아해하면서도 김정한 회장의 카리스마에 눌려 조용히 상황을 지켜볼 뿐이었다. 첫 번째 발표자는 성훈이었다. 그는 완벽한 데이터와 논리로 무장한 사업 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그 내용은 대규모 구조 조정과 하청업체 쥐어짜기, 그리고 법의 허점을 이용한 편법적인 자금 조달 계획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의 계획에는 사람은 없고 오직 돈과 숫자만이 존재했다. 두 번째는 수진이었다. 그녀는 화려한 언변과 감성에 호소하는 프레젠테이션을 선보였다. 하지만 그녀가 제시한 혁신적인 디자인과 아이디어는 대부분 경쟁사의 미공개 프로젝트를 도용한 것이었다. 그녀의 계획은 아름다운 거짓말로 포장된 도둑질에 불과했다. 마지막은 태민이었다. 그는 애초에 사업 계획이라고 할 만한 것도 없었다. 그는 무작정 단상에 올라 무조건적인 자금 지원과 자신의 과거 실패를 만회할 기회를 달라고 소리치며 떼를 썼다. 그의 발표는 탐욕으로 가득 찬 억지였다. 세 사람의 발표가 모두 끝나자 김정한은 무거운 침묵을 깨고 단상으로 올라섰다. 모두가 그의 입에서 나올 최종 우승자의 이름에 주목했다. 훌륭한 발표들이었다. 김정한의 첫마디에 세 남매는 잠시나마 희망을 품었다. 하지만 그의 다음 말은 그들의 희망을 산산조각 내는 망치였다. 하지만 오늘의 발표는 사업 계획을 평가하는 자리가 아니었다. 너희의 인간성을 마지막으로 평가하는 자리였지. 그가 손짓하자 회의실에 거대한 스크린이 켜졌다. 첫 번째로 재생된 영상은 성훈이 오윤서에게 1,000억을 제안하며 아버지를 정신병원에 보내자고 모의하는 호텔 스카이라운지의 장면이었다. 이사진들 사이에서 경악의 탄성이 터져나왔다. 두 번째 영상은 수진이 검은 모자를 쓴 남자와 접촉하여 경쟁사의 기밀 자료를 돈으로 사는 장면이었다. 그녀의 우아한 가면이 벗겨지고 추악한 범죄자의 얼굴이 드러났다. 세 번째 영상은 태민이 오윤서의 팔을 잡아채며 협박하는 골목길의 장면과 건달들에게 돈을 주며 형과 누나를 방해해달라고 사주하는 장면이었다. 그의 무식한 폭력성이 만천하에 공개되었다. 스크린은 꺼지지 않았다. 지난 일주일간 그들이 서로를 속이고 짓밟고 파멸시키기 위해 저질렀던 모든 비열한 행각들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졌다. 도청, 해킹, 사문서 위조, 협박 그들의 범죄는 끝이 없었다. 회의실은 완벽한 충격과 경멸의 공기로 가득 찼다. 세 남매는 새하얗게 질린 얼굴로 스크린을 바라보았다. 자신들이 지옥의 무대 위에서 춤추는 광대였다는 사실을 그제야 깨달은 것이다. 김정한은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는 이사진들을 향해 말했다. 이런 자들에게 제 피와 땀이 서린 유성건설을 물려줄 수는 없습니다. 그의 말이 끝나자마자 회의실 뒷문이 열리고 경찰들이 들이닥쳤다. 김성훈 씨, 업무상 배임 및 존속 협박 혐의로 체포합니다. 김수진 씨,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및 절도 교사 혐의로 체포합니다. 김태민 씨, 폭행 및 협박, 업무방해 혐의로 체포합니다. 세 남매의 손목에 차가운 수갑이 채워졌다. 그들은 마지막까지 현실을 부정하며 발악했지만 스크린에 재생된 명백한 증거 앞에서 모든 것은 소용없었다.
김정한은 무너져 내리는 자식들을 차갑게 외면했다. 그리고 그는 단상 위로 오윤서를 불러 올렸다. 여기 계신 이사진들과 주주 여러분께 저의 유일한 상속자를 소개합니다. 모두의 시선이 오윤서에게 쏠렸다. 그녀는 더 이상 어수룩한 간병인이 아니었다. 단정하고 기품 있는 옷차림에 흔들림 없는 눈빛을 한 그녀는 좌중을 압도하는 카리스마를 뿜어내고 있었다. 하지만 오윤서 씨가 상속받는 것은 제 개인 재산이 아닙니다. 김정한은 자신의 유성건설 지분 전체와 사재를 출연하여 공익재단을 설립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 재단의 이름은 윤서와 정한. 이 재단은 저처럼 늙고 병들어 소외된 노인들, 그리고 오윤서 씨처럼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서도 정직하게 살아가는 젊은이들을 돕는 데 쓰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위대한 사업의 초대 이사장은 오윤서 씨가 맡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모두의 예상을 뛰어넘는 가장 완벽한 한 수였다. 그는 재산을 자식에게 물려주는 낡은 관습을 깨고 자신의 부를 사회에 환원하는 길을 택했다. 그리고 그 명예로운 길의 안내자로 자신의 가치를 알아봐준 유일한 사람, 오윤서를 선택한 것이다. 오윤서는 마이크 앞에 서서 떨리지 않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오늘 재산을 상속받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오늘 한 사람의 위대한 인생과 철학을 물려받았습니다. 그 무거운 유산을 세상 가장 따뜻한 곳에 사용하겠습니다. 그녀의 진심 어린 연설에 회의실에서는 뜨거운 박수가 터져나왔다. 김씨 일가의 추악한 상속 전쟁은 세기의 스캔들로 기록되었다. 언론은 연일 그들의 범죄 행각을 대서특필했고 세상은 탐욕스러운 재벌 2세들의 비참한 몰락에 통쾌함을 느꼈다. 재판 결과 세 남매는 모두 실형을 선고받고 차가운 교도소에 수감되었다. 성우는 감옥 안에서 자신이 그토록 경멸했던 아버지의 손바닥 위에서 놀아났다는 사실에 분노하며 밤을 새웠다. 수지는 거울도 없는 감방 안에서 망가져가는 자신의 얼굴을 보며 절망했다. 태미는 뒤늦게 자신의 어리석음을 후회했지만 시간은 되돌릴 수 없었다. 그들이 잃은 것은 돈뿐만이 아니었다. 이름, 명예, 가족, 자유. 그들은 인생의 모든 것을 잃었다. 그들의 파멸은 완벽했고 철저히 자신들이 자초한 것이었다. 모든 싸움이 끝난 뒤 김정한은 홀로 저택에 남았다. 그는 이겼다. 자신의 신념을 증명했고 부패한 핏줄을 도려냈으며 새로운 희망을 만들었다. 하지만 그의 곁에는 아무도 없었다. 텅 빈 저택의 정적은 마치 승리한 왕의 고독처럼 무겁고 쓸쓸했다. 그는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고 믿었지만 밤이 되면 피를 나눈 자식들을 제 손으로 지옥에 보냈다는 죄책감에 시달렸다. 그는 모든 것을 가졌지만 동시에 모든 것을 잃은 세상에서 가장 부유하고 가장 고독한 왕이었다. 몇 년의 시간이 흘렀다. 오윤서가 이끄는 윤서와 정한 재단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공익재단이 되었다. 그녀는 김정한의 유산을 단 한 푼도 허투루 쓰지 않았다. 재단의 지원으로 쪽방촌 노인들에게 따뜻한 식사가 제공되었고 가난한 청년들이 학업의 꿈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다. 그녀는 재산을 물려받은 신데렐라가 아니라 희망을 만드는 사회적 리더로 당당히 자리매김했다. 그녀는 때때로 이제는 정말로 기력이 쇠해진 김정한 회장을 찾아갔다. 둘은 말없이 차를 마시며 재단에서 보낸 아이들의 감사 편지를 함께 읽었다. 그것은 그들이 함께 일군 진짜 유산이었다. 김정한의 마지막 생일날. 그에게 편지 한 통이 도착했다. 모범수로 가석방되어 작은 공장에서 땀 흘려 일하고 있다는 막내 아들 태민에게서 온 편지였다. 아버지, 생신 축하드립니다. 저는 이제야 돈보다 귀한 것이 무엇인지 배우고 있습니다. 제 어리석음을 용서하지 마십시오. 다만 아주 가끔은 아들이었다는 것만 기억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그리고 감사했습니다. 편지 봉투 안에는 그가 공장에서 일하고 받은 첫 월급의 일부인 꼬깃꼬깃한 10,000원짜리 몇 장이 함께 들어있었다. 김정한은 그 돈을 손에 쥐고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의 마른 뺨 위로 뜨거운 눈물 한 줄기가 흘러내렸다. 그것은 승자의 눈물도 패자의 눈물도 아니었다. 그저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아주 작은 진심 하나를 얻게 된 한 늙은 아비의 회한이 담긴 눈물이었다.